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오늘 피력하시고 싶으신 의견을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셧다운제는 제가 원하던 식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도입을 막을 수 있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비협조가 자초한 법안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셧다운제 도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업계 스스로 눈에 띌 만한 조치를 취하면 셧다운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의원실을 통해서 2006년도에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차차 진행해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게임 발전을 해쳤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 마인크래프트 사건 등으로 인해 셧다운제가 다시 재조명된 가운데 셧다운제 때문에 우리 게임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주장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게임 업계나 그를 둘러싼 협회, 또 그들과 유착된 일부 정치인, 언론계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시행 후로도 규모 면에서는 계속 성장해 왔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네, 폐지 주장을 하는 이제 다른 모티브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게임업계의 사활은 사행성 게임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대규모 해외 서버 폐쇄, 넥슨 게이트로 터진 정경 유착 등 그 악재가 이어지면서 사행성 규제 입법화가 목전에 와 있죠. 업계들은 극에 달한 유저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확률 공개로 좁혀져 오는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문화된 셧다운제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라는 우산 속에서 사행성 규제라는 폭탄을 피한다는 전략이죠. 네, 이제 그런 의도라면 이제 전략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실제 게임 확률 조작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번 핵심 멤버가 교체되는 등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되었는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심도가 낮아진 채로 계류 방치된 법안은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맙니다. 네,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번에 확률 공개 법안이 꼭 통과돼서 유저들을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임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또 이제 사장이 될까요? 일단 업계 쪽으로 봐서는 셧다운제 쪽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려서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국면전을 시도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게임업계 보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러면 당연히 사행성 규제를 피하는 거죠. 업체 측면에서 보면 이 수입성 측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살을 배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육참골단이라는 전략이 지금까지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아픈 지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겁니다. 네, 최근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 발각되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당시 이제 셧다운제를 논의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국회에서 사행성 게임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2006년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 이야기 파동이었습니다. 그 후 2014년인가요? 여론의 문매에 못 이긴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에서 당시 심각하던 청소년 게임 유료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게임업계에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한답시고 캡슐엠 뽑기 아이템을 통해서 게임업계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자율 규제를 선언했죠. 그렇지만 이제 자율 규제로 사행성 게임에서 확률 조작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저들이 계속되는 문제 제기와 불만 속에서 확률 공개를 하지 않은 채 수입성 재고에만 몰두하더니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 터져버렸죠.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캡슐형 아이템 확률을 게임업계에서 직접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버렸어요. 청소년들을 보호한답시고 게임업계에서 내놓은 그 방안이 얼마나 유저들을 심각하게 착취해왔고 게임의 사행성 구조를 부추겼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올 들어 게임업계의 연쇄 파동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경유착이 그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지적이신데요. 게임업계에도 이제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이십니까? 2015년 전부터 시작된 넥슨 게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죠. 정치인들이 협회 측에 가까운 단체장을 맡고 정관계 게임업체의 주식 등락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주어서 관리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죠.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그거 있어요. 결과적으로 100억대 주식 차익을 취득한 검사장이 구속이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e스포츠 관련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율 규제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우리 게임업계 정경유착의 흑역사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정경유착 때문에 확률 조작 등의 사행성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국회나 이 정부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아이템 구매의 한도를 묶은 것 말고는 사행성 규제에 진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그 내용을 보니까 미진하게 아주 짝이 없는데 확률을 표시하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뭐 이 두루뭉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사행성 규제를 위해서는 업체들이 국가에 직접 게임 확률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 이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조작이 된 경우에는 처벌과 동시에 그 이익을 몰수해야 되고 손해배상 금액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조작을 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때도 그랬으면은 이제 2005년 법안을 처음 준비하면서도 셧다운제와 사행성을 함께 다루셨겠군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도 사행성 문제가 심각했죠. 당시 대규모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들을 시작으로 리니지, 아스가르드,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등등이 그런 범주에 들어갔죠. 그리고 유저들 사이에서는 돈선이나 페이투윈이라는 그런 비아냥 워딩이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죠. 주 연령층이 청소년이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셧다운과 사행성 규제 두 축으로 우리의 법안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네, 법안 시작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올랐었던 이제 사행성 규제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시 셧다운제와 함께 유료 아이템들에 대한 확률 공개, 중국 유저들의 IP 조작, 해킹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논의를 했죠. 청소년들이 무방위 상태로 노출된 이런 게임의 사행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만들고 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셧다운제를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과 함께 개최했던 회의장에서 넥슨을 비롯한 많은 게임 업체들은 단순하게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만 일관했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 수면권 보장과 게임의 위험성에만 유독 집중을 해서 셧다운제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정리되었습니다. 여가부의 그런 입장으로 인해 셧다운 입법화가 그렇게 진행이 시작되었었던 것인가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셧다운제와 사행성 규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내 게임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해 왔고 또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정부 측 여가부에 의해서 픽업되었던 이슈는 셧다운제를 통한 수면권 보장이었고, 당시 자극성 발언 여가부의 논란과 여론으로 저희들의 이 입법 취지는 많이 희석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셧다운제는 상징성이 강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 논의나 실행하는 와중에도 게임업계에서 충분한 절충안을 내놓았다면 얼마든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아직도 셧다운제 핑계를 대면서 본질인 사행성 규제라든지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제와 이제 사행성 규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개인적인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한도 제한과 같은 조치를 확률 조작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게임업계의 반대로 사행성 규제는 아직 전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이렇게 악용되고 실효성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고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이슈화된 여론의 편성에서 본질도 제대로 파가지 못한 채 셧다운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인기몰이에 나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이런 사태는 당분간 되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제로 인해서 게임 발전에 악영향이 이제 있기는 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했을 겁니다. 우선 부모 협조를 구하거나 외국 서버를 이용하는 등 셧다운을 무력화시키는 우회적 방법은 법 만들 당초부터 있었고요. 또 넓게 보면 게임 시장이 인터넷이나 아케이드에서 급격히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모바일이 지금 대세입니다. 셧다운은 온라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를 외치는 속내는 2년마다 돌아오는 모바일 확대 적용 논의에서 그 불길이 모바일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이제 게임업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셧다운제는 사실상 사문에 대해 있어서 게임업계로서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사행성 규제를 막을 때가 되면 이걸 끄집어내서 그 방편막이로만 써먹으면 되는 거죠. 오죽하면 셧다운제 폐지론자였던 김광진 의원께서 자료나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공개적으로 게임업계들은 진짜 셧다운제를 피하고 싶긴 한 거냐? 왜 이렇게 자료도 통계도 주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셧다운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만 반복하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셧다운제를 논의하면서 게임이 악이라고 주장했던 강경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가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 그 시장에 관해서 공부를 가장 진지하게 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감히 잡으러 합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창의력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게임업계의 자세와 풍토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 육성 그런 부분도 있고 당분간은 이 규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산업은 자율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만 현재 우리 게임업계는 그 작품성보다는 내수 시장에서의 상행성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게임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유저들 유지, 그리고 밸런스를 붕괴하는 현금 아이템 출시하는데 급급합니다. 유저들 착취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사행성 구조라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선순환으로서 이제 구조가 변환이 될까요? 우리보다 기술과 규모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위쳐 시리즈를 통해서 성공한 폴란드의 CD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 약 5조가 넘는 회사인데 1994년 단칸방의 게임 CD 유통, 일명 보따리 장사로 시작을 했답니다.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을 인정을 받고 유저 친화적인 정책과 해외 시장 진출로 대규모 회사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그 CD를 선물했다는 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 산업의 미래를 독창적 작품성을 많이 가진 인디 게임 개발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어몽어스, 국내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소규모 독립회사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인디게임을 유저들 간의 소통을 통해 지지하고 확산시켜줬던 스팀 그린라이트 같은 플랫폼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문 닫은 상태로 많은 국내 인디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네, 하지만 우리 게임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닌가요? 업계는 그리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들이 사행성 게임에 몰두해서 서비스 중단, 서브 폐쇄 등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동안 외국 게임인 오버워치가 수많은 국내 게임들을 제치고 국내 PC방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독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는 수입을 꽤나 했던 동남아 시장에서도 실패를 거듭해 철수를 한 상태이고, 북미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맥도 못 추고 있었던 게 우리 게임업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과 동남아 시장 수출이 전체의 73%였고 게임 산업이 활발한 북미와 유럽은 각각 5%, 3%에 불과합니다. 국내 게임의 이런 악순환 구조는 2021년 게임 연쇄 파동 등으로 드디어 한계에 봉착했어요. 업계가 이런 고질적 병폐와 문제를 고치지 않고 더 이상 책임을 셧다운제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앤디 워홀의 팩토리와 같은 스튜디오를 제작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스팀 그린라이트가 폐지된 상황에서 국내 많은 인디게임 개발업자들은 플랫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지스타와 같은 플랫폼들은 현재 중국 자본의 대거 투입과 넥슨, NC, 넷마블과 같은 대규모 업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인디게임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그 본질을 잃게 되었고, 그 특유의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게임 업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 규모, 기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폴란드도 게임 불모지에서 그 나라의 자랑으로 여길 만큼 게임 산업이 발달했고요.
서양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플래피 버드와 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마인크래프트, 폴아웃, 어쌔신 크리드와 같은 독창적인 프랜차이즈 시리즈들을 출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능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제 제도나 남을 탓하지 말고 외국 마켓 니즈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디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적 경연이나 스튜디오를 만들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게임업계는 자신들을 비롯한 모든 멀티미디어 문화들을 그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맞춰놓은 틀 안에서 과금 소비하는 유저들을 자신들의 캐시카우 마냥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게임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게임 업계의 과감한 방향 전환과 혁신을 주문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